아직도 모르겠어. 괜찮을까? 뭐가 고민이야. 그냥 자보면 되지. 어머, 미쳤어? 미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실사용 후 불만족 시 환불 가능한 쇼앤 침대니까요. 고객 만족을 향한 끝없는 노력, 믿을 수 있는 딴지마켓의 신강자. 침대에 대한 고민은 쇼앤침대에 맡기시고 여러분은 꿀잠만 누리세요.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누워본 몸에게 물어보세요.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앤침대,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설득과 소통의 원칙. 대통령의 말하기 위즈덤 하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최순실 씨 하수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고리 3인방과 절친하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아 변호사는 검찰 조사 시기를 늦추려고 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정윤회 문건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은 그 내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찌라시다. 2년 후 최순실이 권력 1위라는 내용을 담고 있던 이 문건은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한 찌라시다.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문건 이전에 정윤회가 박지만 미행을 지시했다는 관련 내용을 처음 보도한 시사 저널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때를 보여라. 발본색원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을 곤란하게 만든 상대에게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복수를 한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는 상대를 죽이라고 한 게 대통령 본인입니다. 시간이 주어진다면 대통령이 자신이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를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송채경화 기자 나오셨는데, 요즘 뉴스가 너무 많아서 네. 지치죠. 네. 뉴스가 아침에 확인해야 될 뉴스가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도대체 이 중에서 뭘 골라야 할까 고민하죠 항상. 네. 거기서 또 골라야 해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쏟아져서 저희가 며칠 전부터 이제 뉴스 공장의 주식 기사를 따로 뽑기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네. 아니 또 주식 기사가 이렇게 많아. 주식 기사조차 많아요. 오늘 하나를 고를 수가 없을 것 같고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첫 뉴스를 전해주십시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부산 해운대 LCT 개발 사업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물타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신문의 일면 뉴스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시 첫 번째 기사죠. 왜 LCT냐. 두 가지 점에서 뜬금없어요. 하나는 본인이 참고인 조사도 지금 안 받으려고 하면서 엄단하라.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욕먹을 거를 모르진 않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뜬금없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이 좀 묵은 사건입니다. LCT 사건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터져서 국가가 혼란스럽게 됐고 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묵은 사건입니다. 네. 왜 지금이야 하필.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이렇게 말하면 바보도 아니고 본인이 조사 안 받겠다고 하면서 여긴 조사라고 하면 욕먹을 게 뻔한데 그런 의미에서 뜬금없단 말이에요. 왜 욕먹을 짓을 하지?
이건 청와대 반격이라고 봐야죠. 반격. 그러니까 보통 정권의 불리한 정세에서 그걸 뒤집는 어떤 수사로 돌파구를 마련하라는 과거가 사례 많이 있죠. 네네. 네. 근데 이번에는 너무 그건 조용히 하는데 너무 급해서 너무 대놓고 하긴 했는데 의도는 이런 거겠죠. 지금 이 전국에서 본인을 불리한 국면으로 몰고 가는 세력, 따지자면 비박 한쪽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야권, 그 중에서도 가장 지지율이 높은, 문재인 전 대표 쪽. 네. 그리고 비박의 핵심은 따지고 보면 김무성, 윤수민 쪽이지 않습니까? 지금 움직임을 뒤에 주도하는 건 김무성 전 대표라고 말들 하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PK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네. 문재인도 PK 출신이죠. 네. LCT는 PK에서 소위 부산 지역에서 일어난 비리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나 문재인 전 대표 측근 이쪽과 이렇게 연루될 가능성이 엮으려고 하는 네. 의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너무 뻔한 전망이 가능한 네. 뉴스죠. 네. 근데 여기서 단순히 본인도 조사를 안 받으려고 하면서 왜 이런 조사를 시키느냐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네. 의도가 뭐냐가 해설이 안 돼서 주시 기사로 잠시 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그런 게 나온다고 봐야죠. 네. 그럴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검찰 조사 결과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전국을 다시 뒤집고 주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급해서 지금 보통 이렇게 조용히 진행하는데 급해서 대놓고 한 거죠. 이렇게 봐야지 되는 뉴스다.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공범으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에 적시하는 것을 이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또 어제는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늦어도 18일까지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것도 두시 기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은 결국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네. 관련된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졌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검찰이 뱉은 단어 중에 순간적으로 지나갔지만 주목할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고인 중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검찰이. 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준법조인 아닙니까? 많이 끌려다녀본. 간단하게 말하면 참고인을 부르려고 하는데 안 온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최순실 씨 혐의는 지금 크게 두 가지를 적용하려고 해요. 직권남용. 네. 하나는 사기미수. 근데 직권남용은 이런 거거든요. 기업을 쥐어짜서 돈을 갈취했다. 직권을 남용해서. 그러니까 기업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건 입증도 쉽지 않고 그리고 입증이 된다 한들 형량이 낮습니다. 진짜 높은 건 뭐예요? 뇌물죄. 네, 뇌물죄. 서로 이걸 주고 기업 쪽에 이런 혜택을 주고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네, 뇌물죄.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안종범 혹은 최순실 다 대통령 시켰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모든 걸 네, 지금. 그렇죠. 대통령을 만나야 조사해야 해요. 그죠?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는데 참고인은 안 오면 부를 수가 없거든요. 강제로. 네. 참고인이 안 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요 뇌물죄 부분은 적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 적용을 못한다고요? 그렇죠. 불기소를 하는 거죠. 네. 불기소라는 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소수가 끝나지 않아서 기소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0일까지 지금 기소를 해야 돼요. 20일. 왜냐하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20일이 구속 만료일이에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그때까지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 뇌물죄 부분을 완전히 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으면? 네. 그러면 일단 있는 거 가지고만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직권남용 사기미수 이것만 기소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불기소가 되는 거예요. 뇌물죄. 네. 뇌물죄가 진짜 큰 덩어리인데 불기소가 되죠. 20일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은 특검이 이걸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결과가 나오려면. 네. 그럼 또 시기가 늦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특검 몇 달 후에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여당이 갑자기 특검에 딴지를 걸고 나온 게 그렇죠. 다 연결된 뉴스인 겁니다. 네. 특검이 처음에 여야 합의됐거든요. 순조롭게. 네. 그런데 어제 제동을 걸었죠. 여당이.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었죠.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본위에서 빵빵빵 때리는데 법사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입니다. 네. 이분이 진성 친박이에요. 이분이 갑자기 제동을 걸어서 안 올리게도 한 거예요. 다 연결된 뉴스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이 시간을 벌게 되는 겁니다. 여당과 친박이. 그런데 그 단어가 참고인 중지에서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리하지 않습니까? 법조인이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는 준. 근데 이게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적어도, 네, 검찰은 막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잡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구도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검찰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대통령을 부르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이걸 욕먹지 않고 처리해야 되느냐. 대통령 입장에서도 합법의 범주 내에서 참고인이 안 가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검찰의 의지가 있으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출석시키면 되지 그렇죠. 않나요? 핵심이죠. 네. 이런 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피의자 전환하면 되는데 네. 검찰이 정말 의지가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피의자 전환하지 않는 한 다 언론 플레이예요. 간단하거든요. 피의자 전환하면 됩니다. 그거는 실제로는 검찰이 그냥 뒤집으면 간단한 거예요. 네. 그 대통령의 경우에는 기소는 할 수 없지만 피의자로 조사는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검찰의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진짜 의지가 있냐 없냐 대통령을 네. 피의자 전환 이런 언론 플레이 다 필요 없고요. 피의자 전환을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전까지는 다 언론 플레이라고 비난해도 되는 겁니다. 현재 과. 그리고 네.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대통령 변호인 여성 사생활이라느니 뭐 네네. 기타 등등 며칠만 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길게 끌어야 되는 게 아니고 20일만 넘기면 최순실 씨는 굉장히 가벼운 쪽으로 일단 기소가 되고 나머지 무거운 죄는 특검을 통해 밝혀져야 되고 그 사이에는 몇 달의 시간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사이 반기문 사무총장도 돌아오겠죠. 뭐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몇 달이면. 지금 불과 한 달 사이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자, 두 번째 주신 뉴스였고요. 세 번째. 꼭 해설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너무 복잡해가지고. 네. 스트레이트 기사로는 그 의도나 배경, 중요성이 짚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진행하시죠. 네. 다음 뉴스를 전해드리면요. 이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길라임이라는 드라마 주인공 가명으로 차움 의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았었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똑같은 가명을 사용해서 차움 의원을 다녀왔었다. 네. 이런 보도가 또 어제 나왔습니다. 아, 또 세 번째 주시, 연속 주시 뉴스예요. 네. 이게 왜 세 번째 주시 뉴스인지. 여기서 처음 나온 부분이 처음 병원에 관한 뉴스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렇죠? 처음 나온 게 뭐냐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한 뉴스냐. 처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전담팀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담팀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어제 같이 나왔죠. 네, 거기 보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왔고 네. 그리고 도수 치료. 네, 뭐 영양제, 한방 치료, 피부 관리까지 이제 했고, 뭐 운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번 오면 2시간 가까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자, 생각해 봅시다. 한 번 가면 운동 2시간 필라테스. 네. 그리고 영양제, 도수 치료. 도수 치료라는 게 척추 치료 같은 거. 네. 한방 치료, 피부 관리. 이거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혹시 7시간인가요? 이 운동만 2시간이죠? 네. 그리고 운동하고 나면은 이런 한방 치료, 피부 관리하려면 또 이거 씻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럼 피부 관리라는 게 뭐 10분 만에 끝납니까? 아니죠. 이런 치료를 풀 세트로 받으려면 좋게 4-5시간 잡아야 한다. 네. 청와대를 오가는 시간까지 하면 사라진 7시간과 얼추 맞출 수 있다. 7시간이 꼭 여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어쨌든 조사는 해야 된다. 그렇죠. 특검에서 7시간도 대상에 넣었거든요. 근데 의혹 대상에 이 차원병원에서의 가능성도 따져봐야 하는 정황이 된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 이게 뭐랄까요? 여기도 가서 이거 혹시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조사하겠다고 하니. 네. 근데 그 단서가 되는 게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있었는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왔다 갔다. 네. 네. 자,
주목뉴스였고요. 다음은요. 주시 뉴스 3번이었습니다. 네. CJ 손경식 회장이 이제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을 전후해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사면 논의가 있었고 이후에 출연금을 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단 출연금의 대가성과 관련해서 대기업 총수의 이제 진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첫 번째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주시 뉴스인데. 예. 근데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충분히. 예. 그리고요. 다음 뉴스 전해드릴까요? 아, 이걸로 끝난 겁니까? 네. 아, 이것만으로도 피의자 전환할 수 있어요. 검찰이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왜냐하면 검찰이 사실은 나 이거 달라고 하면서 돈 줬어요. 처음 말한 거거든요. 네. 처음 말한 거예요. CJ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당해왔으니 뇌물죄로 우리가 처벌을 받더라도 밝히고 싶은 의지가 있는 쪽인 거죠. 그래서 재벌 회장으로는 아마 거의 유일할 것 같아요. 재벌 총수로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달라고 했어. 그리고 돈 낸 거야. 이런 말을 재벌 총수가 했는데도 피의자 전환을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검찰이 막 나오잖아요. 경찰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대통령 쪽에서 받지 않는다. 이런 구도가 그려지는 것은 누구의 작품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최저겸 민정수석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최저겸 민정수석이 검찰도 욕먹지 않으면서 대통령도 불법은 아닌 선 내에서 이 사안,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안을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림을 열심히 그린다면 이렇게 해 나가지 않을까. 피의자 전환하면 간단하다니까요. 간단한데 안 하잖아요. 네. 해설이 너무 기네요. 다음 뉴스 전해주세요. 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반려동물인 청와대 진돗개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로 선정하기 위해서 자가용 비행기로 스위스에 다녀온 사실이 이제 드러난 건데요. 그 당시에는 좀 상황이 긴박했었는데 그 산업은행이 한진해운 문제에 대한 이제 협의 요청을 하고 해운업계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대통령의 사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을 두고 이제 논란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진짜 웃긴 기사예요. 대통령이 네, 취향을 가질 수는 있죠. 예, 취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IOC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몇 개월째 계속 바꿔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다 결국 실패했어요. 네, 맞습니다. IOC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이 개고기를 먹는 나라인데 어떻게 개를 마스코트로 하냐 이렇게 계속 반대 입장을 그러니까 IOC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면 안 된다고 하는 단순한 논리고 이거 맞는 거죠. 네. 왜냐하면 IOC도 마스코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도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욕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간단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인데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걸 그래도 바꾸라고. 그렇죠. 대기업 회장 뭐 나라가서 바꾸라고 몇 개월째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마스코트 관련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올림픽 때 요즘은 계속 적자입니다. 네. 거의 올림픽을 주최한 나라들이.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스코트 사업을 다 망쳤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하느라. 다 망쳤고. 네, 어쨌든 스위스까지 갔다 왔는데도 마스코트를 변경하는 걸 실패를 했고 네. 어쨌든 그 이후에 한진해운 사태가 벌어졌고 뭐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 박 대통령이 이것과 관련해서 한진을 겨냥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결국 한진 사태가 그것이 원인으로 돼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유 말도 안 돼. 대통령이 무슨 그런 사감 때문에 몇 백억이면 해결할 국가기관 사업의 문제를 몇 조가 들게 이렇게 망쳐버렸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이나 네. 생각해보세요. 성형외과 자격이 안 되는 성형외과를 키워주라고 아무 죄 없어요. 사실은 에이전트를 지시했는데 그 에이전트 살려주라고 했죠. 이 병원을. 에이전트가 자격이 안 되고 했잖아요. 네. 이 병원은 이 성형외과 최순실 씨가 자주 다니던 그 성형외과는 해외 진출할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다음에 국정원, 세무조사, 국세청. 네. 그걸 그 작은 사안에도 국정원과 국세청을 동원한 걸 보면 이 사안 때문에 한진해운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도 못할 일이 아닌 거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 이게 슬픈 뉴스이기도 한 거죠. 진짜. 네. 아니 이런 국가적인 사업인데. 국가적인 사업을 자기가 개를 좋아한다고 해서 진돗개를 그걸 시켰는데 못했다고 이렇게 복수를 하나?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 나라가 그런 식으로 운영됐다는 게
한두 건이 아닌 이것도 의심을 하는 거죠. 충분히 개연성 있는 추론이라고 봅니다. 한두 개 정도 짧게 제목 정도만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합병 찬성을 종용받았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주시 뉴스가 또 하나 나왔네, 이거. 네, 이게 좀 중요한 뉴스인데, 왜냐면은 이제 이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안정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합병에 굉장히 반대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국민연금이 찬성해주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합병이 가능했었고 사실은 이게 정부 쪽에서 청와대 쪽에서 압력을 넣어서 가능한 거였다. 결국 삼성에 대한 이런 편의를 봐주고 삼성의 재단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았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재산 물려줘야 되는데 네. 마지막 고리였거든요. 도대체 왜 정유라 말 지원 전폭적인 삼성이 그랬을까? 받고 싶었던 게 이거였다. 이런 뉴스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주시 기사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송채경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뇌만 높다 하나니. 영어가 어려운들 하늘 아래 말이로다. 백일 좀 삼 듣고도 들으면 안 들으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듣고 영어 탐만 하나니. 한국 최고의 외국어 라디오 방송 TBS EFM 101.3 Korea's #1 foreign language station, TBS EFM 101.3. 네, 이 코너가 끝날 때쯤이면 두 분의 코에서 피가 흐르는 그건 아무도 닦아주지 않아요. 네. 화제의 코너입니다. 내부자 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청와대 길라임이 저주하는 남자 안민석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오늘 힘내십시오. 아, 그렇군요. 오늘 수능 날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청와대 길라임 누군지 아시죠?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길라임 연로하신 선배님은 모르실 것 같아요. 길라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수험생들과 수험생 학부모님들 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시크릿 가든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응답하다 88 보셨어요? 봤어요. 공항 가는 길 보셨어요? 우리 정치인들이 항상 대중과 함께 대중의 눈높이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주에서 살고 있어요. 대통령부터. 그러니까 이 민심, 촛불 민심을 못 읽고 있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청와대와 여당이. 그래서 어젯밤에도 뭐 특검법을 여당 법사위원장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참 기가 막히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거나 야 이거 특검 하더라도 여당에서는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구나. 참 걱정이 됩니다. 의원님 아직 계속 반대해 보십시오. 잽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펀치부터. 네.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서 박근혜 게이트 위원장을 맡고 나신 이후에 큰 변화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저런 언행을 일삼는. 언행을 일삼다. 아니 근데 시크릿 카드도 보지 않으시면서 그거 안 봤다고 그렇게 전투 공격적으로 그렇게 상대를 그거 그럼 공항 가는 길도 안 보셨다면서요? 공항 가는 길은 우리 집사람이 보면 되는 거지 왜 나까지 꼭 보라 그래요. 시작하시죠. 아니 그런데 김성태 의원도 최순실 국조특위위원장이 되셨어요. 안민석 의원님은 지난주에 이미 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 두 분 다 위원장이십니다. 우선 김성태 의원님께서 사실 같은 편이에요? 똑같은 걸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안에 있어서 전혀 아니죠. 그래요? 여당은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데요. 그래 국조위원장을 지금 여당한테 맡기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위원장이고. 네, 그러니까요. 어제 단일 사안에 대해서 야3당이 합의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네.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모든 법적인 권한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누가 합의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것은 촛불 민심, 촛불 정신을 외면하고 무시한 정신 나간 그런 합의입니다. 어떻게 이 국면에서 어떻게 국회 국조위원장을 여당 의원님, 물론 뭐 김성태 의원님은 인격이 훌륭하셔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여당에게 국조위원장 이거를 준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욕먹을 일이죠. 역사에 길이길이 비판받을 일입니다. 안민석 의원님, 야3당이 국회에서 각급 이제 특위가 구성되고 운영할 때 차례를 정해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번에는 국민의당,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맡게 돼 있는 절차였어요. 지난번에 아마 가습기 특조위 위원장을 야당이 맡았다고 이번에는 여당이 달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촛불 민심, 이 시민혁명, 이 비상시국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거는 과거 일이고 지금은 이제 혁명이 시민혁명이 시작된 전국인데 뭐 과거의 일 가지고 순서가 우리 순서니까 달라. 이거는 이렇게 합의해 준 야당 지도부도 저는 상당히 비판받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께서 영 왜 이렇게 평정심을 잃고 그럼 제가 이 국조위원장 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특조는 검찰이 야당이 해야 된다는 검찰이 거죠.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제 특검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의혹 규명과 또 진상 규명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요구를 촉구하는 그런 이제 위원회가 국정조사위원회란 말입니다. 조사위원회. 그걸 꾸리면서 새누리당은 하라 그래도 이건 우리가 할 자격이 없다. 그동안 우리도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동조하고 눈 감아준 그런 책임이 있는데 우리 여당이 이런 걸 맡을 자격이 없다. 김명태 의원님은 하라고 하셔도 그런 발로 걷어 차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후한무치하신 거죠 여당이. 이 표현은 정말 좀 뭐 결례된 표현이지만.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아니라 후한무치하다는 게 아니라 여당이 달라고 했겠죠. 여당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당 의원님 중에서 그나마 좀 진정성이 있는 분이 김성태 의원님이니까 위원장 맡으신 모양인데 이 국조위원장을 달라고 한 여당 자체가 후한무치하고 달라고 해서 주는 야당 지도부도 아마 이거 굉장히 막 비판받고 후폭풍이 클 거고 저도 어제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이 위원을 여당이 위원장인 저도 이제 위원으로 추천이 됐어요. 야당 몫으로. 이걸 내가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교통방송 이 방송 마치고서 애청자들 의견을 제가 한번 구한 다음에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이 양당에서 최순실 이런 국정조사 특위는 지금 양당 무슨 양당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네. 각자 각 정당마다 이 특위에 참여할 의원님들을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을 받았어요. 여기 있는 저도 이 문제만은 나도 여당이지만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고 또 검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진짜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다 참여하신 위원님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리 지금 대통령이 잘못을 하고 또 엄중한 상황이지만은 이 국회 운영에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도 그냥 요즘은 박근혜 게이트 위원장 맡은 안민석 의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게 좀처럼 이성을 잃은 듯한 그런 공격을 하고 내가 한 말씀만 더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욕먹을 짓이고요. 그냥 길라임이라고 하지 길라임. 앞으로 길라임으로 표현을 그러니까 합시다. 우리 안민석 의원은 말이에요. 요 근래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을 왜 자꾸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해요? 어떻게 최순실 씨하고 그렇게 꼭 닮아가요.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이렇게 한 3년 동안 지금 최고의 욕이 최순실 같다는 건데 지금 본인이 최순실을 닮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 독단과 전행 막 이렇게
그렇게 자기 아니, 뜻대로 안 되면 국조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야 된다는 게 이게 제가 이렇게 과한 표현입니까? 그건 시내 나가서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국조위원장을 맡았다. 예. 초등학교 한 1학년들한테 물어도 에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러려고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내가 다니고 있어? 자괴감이 드네요. 그럴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 지금 특검도 오늘 처리되잖아요. 그죠? 특검은 오늘 처리되겠어요. 특검은 지금 또 우리 3당 합의에서 야당에서 다 추천해라. 그런데 왜 권성동 의원이 갑자기 법사위원장이? 하여튼 우리 새누리당은 원내 교섭단체 협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통과시켰죠. 예.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된 거예요. 됐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법사위를 통과하려고 집어넣었더니 친박 의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권성동 의원은 친박 의원이 아니죠. 아닙니까? 비박 의원이에요. 그래요? 예, 비박 의원이고. 친박이기도 하고 비박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동안은 친박으로 분리되지 않았나요? 국회 박지정 이분이 지금 이제 네.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야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는 3당이 교섭단체 간에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 체계적인 측면이나 이 특검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런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관한 이런 정치적 시비가 또. 아니, 근데 이제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로. 하여튼, 그렇게 문제 제기된 거예요. 지금 김성태 의원님이 오늘 딱 틀린 점이 뭔지 아세요? 자세가 아주 달라지셨고, 말수가 많아지셨잖아요. 국조위원장 완장차셨다고. 저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특검법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아쉬워. 왜냐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세월호 7시간 이 규명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린 겁니다. 고무줄 없는 팬티가 돼버린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특검 검사의 자격으로 15년 이상 검사나 판사한 사람으로 한정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진실규명에 앞장서고 있는 변호사들 민별 출신의 변호사들을 배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야가 합의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동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막고 있느냐? 새누리당 법사위원장께서 이게 야당이 추천을 특검 검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죠. 새누리당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아니 원내 교섭 회의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어제 이거 반대 정치적 합의의 이제 결과물은 보통 뭐 여러 상임위에서 그대로 내용을 존중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사위만은 법의 체계나 자구 또 이런 특검 이후에 어떤 또 정치적 문제까지 고려하면서 그래도 문제 제기 정도는 이렇게 해놓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통과는 시키긴.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과시키기. 문제 제기 정도는 하루 이틀 시간 번다. 어제 법사위원장의 이 부결 의지 천명 그리고 트집 잡기 이거 하고요. 어제 청와대 길라임께서 아주 또 막장 드라마 한 편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는 수사 안 받겠다고 하면서 부산 LCT 이 비리는 왜 철저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해라. LCT 수사를 갑자기 이렇게 지시한 이유는 뭡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청와대 길라임의 어제 이 막장 드라마 한 편하고 법사위원장의 특검법 이 반대하는 이거하고 저는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연관돼 있습니까? 뭐냐 그러면 정부 여당의 촛불 민심에 대한 반격이 시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맞췄죠? 제가 잘 맞추고 있어요 지금. 안민석 의원은 뭐 하여튼 말이 되는 주장이든 안 되는 주장이든 자기 소신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안 되는 주장 쪽입니까? 좀 일정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지만은. 일정 부분. 좀 오늘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상당히 또 감정이 격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국조위원장이 여당이 가져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화가 진상규명이 되겠어요? 그나마 이번에 새누리당 몫인데 그래도 김성태 같은 사람이 위원장 맡아서 다행입니다. 그러고 앞으로 한번 잘해봅시다. 이렇게 해야지. 김성태 의원님은 제가 좋게 생각하지만 근데 그 말씀도 지금 이게 시민혁명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난주 토요일 날도 약속대로 강화문에 오시긴 오셨어요.
그런데 오셨구나. 한 네. 초저녁 되니까 그냥 사진 하나 남기고 저한테 인증사 나 왔다 인증사 하나 주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진짜로는 밤 12시 이후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있어서 거기 남아있는 민심들이 왜 왔는지 원하는 게 뭔지 그런 촛불 민심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뭐 신용만 내고 출석 인증사 뭐 대학생 뭐 정유란 뭐 출석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증샷 하나 또 달리고 가면 그러면 진정성이 없는 거죠. 방송을 이제 그만하자는 이야기죠. 네?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니 본인이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좀 올해까지 계시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민심을 살피고 그 분노한 현장에서 집권당 새누리당 의원으로서도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그 결기를 가지고 또 아니, 나오신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왕 나오신 거 좀 늦게까지 있어 주시면은 촛불 민심 듣고 그러자는 이야기죠. 이번 주는 저랑 같이 다니세요. 일방적으로 매대하고 막 그렇게 그 수단으로 이걸 벌써 악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안민석 의원이 박근혜 뭐 게이트 맞고 난 뒤에 너무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위원장 계속 지속할 수 있겠어요? 아니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LCT 얘기했을 때 이게 이제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박근혜 최순실에 저를 비유를 하시네. 할 말 없으시면은. 그거 잠깐만요. 진짜 목욕이에요. 잠깐만요. 목욕? 네, 잠깐만요. 목욕이니까 박근혜가 아니라 하여튼 길라임하고 최순실하고 저하고 비교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촛불 민심한테 지탄받아요. 그럼 박근혜 게이트 위원장으로서 때로 길라임 게이트. 그거 봐. 왜 혼자서 민주당에서 박근혜 게이트 위원장으로 지명해줬지 왜 길라임이 여당이 주더라도 이걸 걷어차야 되는 것이고 이걸 합의해준 야당도 정말 저는 한심해요. 네, 그 얘기는 충분히 하셨고 사선 의원으로서의 방송에서 이 품위가 영 느끼지 제 모토는 초선 같은 사선이니까 사선의 품위와 격조 이런 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모토가 초선 같은 사선이니까는요. LCT를 왜 들고 나온 겁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LCT는 오늘 뭐 어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된 이야기인데 갑자기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LCT는 부산에서 부산 정치인들 특히 김무성 의원을 공략하는 부산 동부지검에서 지금 현재 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모든 사태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듯이 대통령이 갑자기 거론하기 시작한 이유가 뭔지 어제 이제 보세요? 그 사단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이것도 대통령과 뭐 연루돼 있다는 그런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LCT에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선제 공격을 가한 건데. 선제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근데 박지원 원내대표의 선제 공격은 보통은 저쪽에서 올 공격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LCT가 뭘 하려고 그랬던 거죠. 이게 세간의 의심은 이건 이제 비박의 LCT가 이제 검찰의 수사를 오랫동안 받고 있었죠. 오래 묵은 사건인데 LCT 세간의 의혹은 이제 LCT가 혹시 예를 들어서 비박의 중심인 김무성 의원을 타겟으로 해서 비박의 힘을 빼버리려고 하는 그런 지금 대책이 공격 아니냐, 반격 아니냐 청와대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의구심이. 아니 그런 의혹의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의혹을 가진다 그러면 김무성 아니라 대통령 하랩이라도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의도가 그거라고 보십니까? 의도.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몇 개월 전부터 이미 그 LCT 회장 이영복 회장을 공식 수사하고 그렇죠. 오래된 사건이죠. 공개 수배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또 얼마 전에 LCT 의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LCT 비리를 철저히 수사라고 하셨는데 그럼 본인도 수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죠? 검찰이 소환을 해야죠. 검찰청으로 불러야 됩니다. 소환을 해야 됩니다. 소환 거부할 겁니다. 거부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검찰이 땅에 떨어진 신뢰를 해보기 위해서 대통령을 오늘 내일 중으로 검찰이 체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나가십니다. 오늘. 불소추권은 있어요. 대통령을 기소하지는 못해요. 수사는 할 수 있거든요. 긴급 체포는 수사 일환이니까. 아니 근데 그 수사를 거부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되지 않습니까? 우리 김어준 공장장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수사 안 받겠다. 그러면 검찰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10분 내로 잡으러 올 거예요. 그죠? 10분은 모르겠지만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죠. 보통 그 체포를 하지 않으려고 소환에 응하게 되죠. 그래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은
체포를 함으로써 하지만 검찰의 신뢰를 국민들에게 피의자가 되어야 체포를 할 수 있지 참고인은 체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그러니까 피의자 요건을 만들어 가지고 피의자 전환을 하고 수사를 하면 되죠. 신분을 피의자 전환을 하고 체포하라고 하시는 게 의원님 주장이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수사한다고 해도 이게 참고인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말이죠. 어디 뭐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하겠죠. 그죠? 대지심은 못하죠. 영상 녹화 못하죠. 압수수색 못하죠. 이거 완전히 맹탕 수사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김어준 공장장님, 네. 우리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께서 검주부터 이렇게 상당히 좀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몇 주 전부터 점점. 아니, 촛불 민심을 지금 대변한다고 보시면 저 이야기, 돼요. 자기 보고 있는 이야기 실컷 해놓고 내 이야기 이제 시작하려니까 또 끊고 들어오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 누구랑 좀 닮았죠? 말씀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최순실 게이트의 모든 정보력과 또 제보를 다 받으면서 벌써 여기서만 터뜨린 게 얼마나 많이 터뜨렸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아마 그게 다 된 것 같아요. 터뜨릴 게 없어가지고. 그게 다 되고 나니까 괜히 나한테 역정내고 말이야 방송을 통해서 이 청취자들한테 불안감 조성하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보도 좀 끊어지고 흔히 말하는 끌이라는 게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방송에 와서 막 짜증내고 막 김어준 공장장님. 네. 청담고 도가니 사건을 최초로 세상에 알린 사람이 누구죠? 안민석 의원입니다. 이대 부정 입학을 최초로 세상에 알린 사람이 누구죠? 네. 이대 학칙 변경을 최초로 알린 사람이 누구죠? 안민석 의원님이고. 공주 성마를 알린 사람이 누구죠? 새로운 건 있나요 혹시? 네? 지금 유진이가 10월로 바뀌었다 알린 사람이 누구죠? 네, 다 의원님 맞는데요. 베트남 횡랑 외교 알린 사람이 누구죠? 베트남 횡랑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때까지 했던 앞으로 10분의 9가 남아 있어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독수리 오형제가 있어요. 그중에 한 명이 주진우인데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 제보가 지금은 쏟아지고 있어요? 외국에서부터 외국 동포들이 막 와요. 거리가 없는 건 아니다. 단지 이번 주는 완급 조절을 하는 한 가지만요. 베트남 외교 횡령은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서 제보를 받으신 거예요? 굉장히 제보가 받기 어려운 분야인 것 같은데. 이게 이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최순덕 재산이 최순실보다 더 많아요, 언니. 그건 공개 사실이죠. 이 재산이 베트남으로 다 옮겨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최순덕 친구들이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 재산이 어떻게 옮겨가고 있을까? 불법으로 외화를 빼돌리나?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차에 외무부의 어떤 직원이. 내부 제보예요? 그 고민은 외교 횡령 속에 그 고민에 답이 있다라고. 왜냐하면 외교 횡령이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서 호치민으로 갑니다. 그런데 부피가 굉장히 커요. 포대자루 같은 건데 일종의 이동식 우체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문제는 이 외교 횡령은 외교문서가 들어가는 곳이라 공항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는 않아요. 비밀 문서가 있기 때문에. 공문 검색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외무부 직원들도 가끔은 소액은 그 안에 집어넣고 하는 게 그런 관련합니다. 자, 그럼 최순실 일당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기 집단이잖아요. 전대주 대사를 베트남 대사로 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민간인을 딱 3년 동안 심어놓고서 어떤 나쁜 짓을 다 했을까요? 근데 그 외교 횡령을 상상이 아니라 내부 제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요. 그걸 잘 살펴보고 외무부에 근데 왜 수사를 안 하고 있죠? CCTV를 까야 된다. 제가 이거 이야기를 한 게 한 10일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여기다 진상규명의 의지가 대단히 부족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미 그걸 다 알고 있고요. 요 사안 말고 제가 또 갑자기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돼가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되는 게 새누리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새누리당이 지금 뭐랄까요? 난장, 아사리 뭐랄까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콩가루당이라고 그러는데. 콩가루당. 폭발 직전 더 좋은 표현 없나요? 네. 이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 새누리당에 대한 입장도 안민석 의원이 다 하시죠. 뭐 그냥. 하지만 남의 당의 이야기는 제가 감히 알 수가 없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이정현 지금 현재 당 대표가 거취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그런
나쁜 상태로 지금 가고 그 있죠. 상태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탈당하십니까? 아니면 다들 어떻게 하나요? 지금 새누리당 내에 비상시국회의가 이제 만들어져서 사실상 이정현 지도 체제에 저항하고 대응하는 그런 당 조직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한지북 두 가족. 그러니까요. 또 뭐 그걸 전문 용어로 꽃가루 집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정진석 원내대표도 지금 최고위 참여를 하지 않고 이쪽으로 별도로 원내대책회의 내지는 이쪽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한지북 세 가족 어떤 행태가 되고 있죠 지금. 거의 세 가족.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 원내대표, 그 다음에 비상시국회의. 근데 원내대표는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세 가족처럼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태는 이제 지난 4.13 총선 때도 수도권이 다 날아가도 대통령 지킬 소위 이런 진방만 살아남으면 된다고 그런 태도를 보인 분들이 바로 지금 일부 지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정한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그 누구도 지금 현재 우리 당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친박도로 나가라고 하는 제스처인가요? 이게 아니면 비박들이 나가겠다는 제스처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앞으로? 지금은 안에서 싸우는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성남 분노의 이 민심을 우리가 걸맞는 진정한 자성과 반성 그리고 이제 혁신을 위해서는 당 지도부 이정현 대표가 왜 사퇴해야 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분노의 민심을 가지고 우리 당이 해체를 하더라도 해체 뭐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뭐 청산위원회가 될 거면 그런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다. 한 가지만 여쭤보면 친박이 탈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박이 탈당하는 겁니까? 비박이 왜 탈당을 합니까? 근데요, 저거는 저렇게 집안 내에서 우당탕탕 하는 신용을 내면서 시간 끌기 하는 거예요. 왜냐 비방의 입장에서도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비박이 내부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이게 당나라 군대예요. 다 제각각이거든요. 당나라 군대. 깜짝 놀라시잖아요, 김정태 의원님.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는 신용을 하는 거고요. 아까 공장장께서 뭐 오늘 새로운 검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호. 왜 시호 얘기를 안 물어보시면 모르겠네. 중요하죠, 그분. 자, 시호가 하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이 10억을 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김재열 사장이 줘서 그럽니다.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인데요. 제일기획 사장이. 이건희의 두째 사위입니다. 두째 사위. 그러니까 서진 씨의 남편이거든요. 이 사람을 김종 전 차관이 최순실의 부역자 전 차관이 평창올림픽 부위원장으로 앉혀놓고서 이렇게 돈을 갈취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지금 상태가 위험합니다. 안민석 의원하고 이 방송을 해야 되나. 국조위원장을 여당한테 준 거는 그 추미애 똑불집보다 더 심한. 어머니 또 감기 드셨어? 사들인 온열 매트가 몸에 잘 안 맞으신가? 네,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많이 찌뿌둥하시대요. 기력도 없으시고. 결국 전자파 문제가 큰 것 같네. 가만, 우리 회사 김대리가 요번에 온열 침대를 샀는데 유지비도 저렴하고 밑에 열선이 없어 전자파가 아예 제로라던데? 정말요? 침대 이름이 뭐래요? 김대리가 구매한 침대는 다존 군불 침대입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구매 문의는 02-2245-3531 02-2245-3531.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김어준 뉴스공장 3부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 2년 전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문건에는 이미 최순실
권력 순위 1위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그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네. 오늘은 당시 사건으로 인해서 사장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던 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님을 최초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사건 이후로 방송에 나오신 건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뭐 하고 지내십니까? 요즘은 이제 사법적으로 네. 억울한 일을 당한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구제하는 그런 무죄 네트워크라는 걸 창설해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아, 본인이 겪은 일 때문에도 더욱 이 일을. 그렇죠.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많구나. 많구나. 그 일을 하루에 얼마나 하려 하십니까? 이제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이렇게 모임을 가진 정도고 네, 나머지 시간은 뭐 책 보거나 글 쓰거나 이런. 놀고 계시네요? 뭐 예, 그런 셈이죠. 네, 한때 언론사 사장님이셨지만 그 이후로 놀고 계시는 저희가. 그렇지만 한 번 사장님 계속 사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사장님이라고 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거의 만 2년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죠? 네. 2014년 11월 28일 날 첫 보도가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정윤의 국정 개입은 사실. 특종이죠. 대특종이었어요, 사실 그때.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서 사장직에서 물러나셨죠? 2월 27일 날이니까 딱 3개월이죠. 첫 보도 이후 3개월 만에 잘리신 거죠. 예. 근데 당시로 되돌아가 보면 내용이 간단하게 말하면 아무런 직함이 없는 비선 실세가 사실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해임 이런 걸 논의했다. 비선 실세가 실제로는 청와대를 움직인다. 이거잖아요. 예. 지금 보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예, 완전히 맞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보도 직후에는 세계일보의 논조가 자신감이 넘쳤어요. 네, 예. 네, 뭐 부인하는데 어림없다. 우리 다 지고 있다. 예. 그 보도 그 논조를 보면서 세계일보가 문건을 어디서 입수한 게 아니고 이게 취재한 게 오래됐구나. 그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예. 그 취재가 그 전에 얼마 전부터 시작된 겁니까? 한 7,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무려? 보고받기로는 이제 9월 중순에 당시 황정미 편집국장으로부터 이제 보고를 상세히 받았고 부드러. 네. 그래서 언제부터 취재를 했느냐. 그래서 한 5월달 정도, 4, 5월달부터. 보도했을 때 이미 6, 7개월 이상. 그렇죠. 자료를 왕창 쌓아놓은 확보하고 이제 그런 문건을 입수했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죠. 그대로 보도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다 확인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어디 뭐 십상시들이 어디 식당에서 모였다. 그럼 식당을 적어도 3번 이상 가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확인하고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보도한 거죠. 문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관계를 다 확인한 다음에 그렇죠. 이건 보도해야 된다는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그렇죠. 네, 정권을 직접 건드리는 얘기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정치부에 계셨고 기자셨기 때문에 이거 보도 나가면 나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사실 이제 그 편집국장한테 보고 받고 나서 집에 와서 사실 이거는 사장직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 조금 뭐 저도 좀 불안감이 좀 엄습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나 제가 이제 평상시에 기자들한테 성역 없이 해야 된다. 그리고 정론 직필. 제가 늘상 강조한 거는 언론의 언이라고 하는 것은 설문회자에서 직언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언론은 직언을 해야 된다. 바로 정면으로 쏴야 된다. 이런 걸 무수히 강조했기 때문에 말을 뒤집을 수도 없고. 말도 뒤집을 수도 없고. 이거 내 직이 날아갈 수도 있는 사안이구나 하는 걸 직감했지만 그렇다고 평상시 후배들한테 항상 하던 얘기인데 그거 하지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거 하면 뭐 사실 사람 웃기는 거죠. 그 사인을 내셨군요 그때. 가라. 그렇죠. 아니 팩트 확인하고 사실 맞으면 보도해야 된다. 그 성역이 없다. 나는 뭐 어디 여든 야든 누구한테도 정치적으로 부채가 없는 사람이니까. 고해라.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기자들이 힘이 나는 거거든요. 회사 차원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회사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사장이 고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자들이 굉장히 힘을 받고 막 취재를 합니다, 당연히.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3개월 후에 딱 보도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사안들은 청와대는 정보가 다 모이는 곳이고, 사정기관들이 항상 민감한, 사찰도 하는 곳이고, 이거는 취재
이미 하고 있을 때 사찰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조현일 기자를 미행하고 계속 그 도청하고 그리고 그 뒤따라 다닌 것으로 나중에 이제 드러났죠. 나중에. 네. 사찰, 그러니까 보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물론 뭐 보도 이후에도 했겠지만. 그렇죠. 보도 이후에는 더 뭐 심해졌고.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사찰하니까 겪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이 미행하고 도청하고 이런 걸 개인적으로 직접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거 김어준 씨는 많이 겪어보셨죠? 많이 겪어봤습니다. 많이 겪어봤는데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겪어보면 실제로. 굉장히 스트레스죠. 왜냐하면 이게 전화도 통화하기가 힘들어요. 하도 도청을 하니까 전화가 막 찍찍찍찍 소음이 많아가지고. 대표님도 그걸 겪으셨어요? 아 그럼요. 아마 저도 미행했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뭐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이 그런 걸 겪고 나면 엄청난 스트레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어쨌든 국가 권력이 그렇게 압박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개개인의 단위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걸 이제 좀 그분들 어떻게 되셨어요? 전문 용어로 그걸 칠링 이펙트라고 그래요. 그렇죠. 냉각 효과. 네. 그러니까 싹 식어버린 거죠. 열기가. 네. 그런 걸 하면. 겁주면. 네. 개인 단위에서는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 이후에 혹시 스트레스 받고 무슨 지금 후유증을 겪고 있지는 않으세요? 조현일 기자는 사실은 그 뒤에 뭐 공황장애도 진단이 나와서 6개월간 휴직도 하고 정신치료도 받고. 정신치료도. 요새 사실은 취재 활동을 거의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듣기로는 이번에 특별 취재팀 최순실 게이트 특별 취재팀에도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예. 그분이 주도했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는 공황장애를 겪고 정신치료를 받고 아예 휴직한 상태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아예 회사를 관둬버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에 있다가? 팀장 김준모 팀장은 이제 이직을 했죠. 아예 이직을 했고 그 위에 이제 데스크 이제 사건 데스크라고 하는데 이제 신진호 데스크 차장이죠. 신진호 차장도 이직을 했고 저는 그만두고. 사장님은 백수가 되셨고 사실상 나머지 실제 그 팀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은 핵심 기자는 정신치료를 받고 나머지 그 위에 두 사람은 이 회사를 관둬버렸고 이거 박살이 났네요 완전히. 그렇죠. 사장님이 관두라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들어왔습니까? 직접 저한테 뭐 청와대에서 관두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언론사 사장을 뭐 어디 청와대 누가 감히 그만두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기사를 쓰죠 보통은. 그렇죠. 제가 기사 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는 못 하고. 어떤 식으로 했나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세계일보의 이제 대주주가 통일교회 재단이니까 그 재단을 우회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재단에서 이제 저한테 뭐라고 이건 그러니까 이건 좀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당신 자진해서 그만둬라. 그러면 이제 재단이 자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재단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2월 20일 날 이사회에서 해임을 한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그만둘 수 없는 게 자진 사퇴하면 이것이 잘못된 보도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관둘 수 없다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건 말하자면 정론직필이고 이거는 정확한 사실 보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나 잘못했으니까 그만두겠다. 이건 뭐 언론사에서나 우리 또 후배 기자들한테도 본의 안 되기 때문에. 3개월을 버티셨고. 근데 3개월 동안 버텼는데 뭐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저도 뭐 농내장이 와가지고 지금 보시면 제가 충혈이 돼 있잖아요. 왼쪽 눈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농내장 약을 넣으면 이렇게 하도 괴롭히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지금 보면 최순실. 그다음에 차은택 관계 다 아시죠? 지금 다 알죠. 차은택 외삼촌 김상률 교문수석 당시. 근데 이게 원래 처음에는 홍보수석실에서 이제 업무잖아요. 언론에 보도 나가고 그러면 홍보수석실은 다 취재를 해보니까 세계일보가 다른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도한 거예요. 그냥. 과거에 뭐 세계일보에서 수업일도 보도하고 여러 가지 그 사건에 보도한 것처럼 예를 들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건 뭐 비선 시제는 문제다. 이거 국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걸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좋은 취지로 보도한 걸 확인했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그때 홍보수석실에 그때도 위에 올린 보고서도 그렇게 올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네. 뭐 3인방이나 비선실세 입장에서는 진짜 실세 입장에서는 실제 십자 입장에서는 이거 홍보수석실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교문수석실로 바꾼 거죠. 그럼 왜 교문수석실로 바꿨느냐. 네. 교문수석실이 문화체육관광부 쪽이죠.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있잖아요. 김종 차관이 있고 네. 차은택 근데 김종 차관이 원래 이제 그 차관에는 1차관, 2차관이 있어요. 네. 근데 전통적으로 1차관이 종무실을 관장합니다. 종무실이라는 건 종교. 네네. 종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김종 차관이 2차관이 종무실 업무를 가져갑니다. 가져가가지고 그 종무실과 관련된 곳이 바로 통일교잖아요. 그래 굉장히 돌아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통일교에 이제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시 지방국세청 사국에서 통일교 계열사를 말하자면 세무조사나 언론 탄압한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그렇죠. 위에 소유주를 압박을 해서 그렇죠. 오너를 압박해서 소유주가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네. 사장 관둬야 되겠다고 했는데 난 못 관둔다고 3개월은 버텼는데 그러니까 뭐 이건 방법이 딱 보니까 조한규 저놈은 뭐 그냥 나가라 그래서 나갈 놈이 아니다. 네. 결국은 위에 오너를 압박하는 방법뿐이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걸린 거지 시간이. 돌아와서. 네. 그래서 3개월 버티다가 이제. 몸도 망가지고 눈내장도 오고 눈도 안 보이고 해가지고 더 이상 버티다가는 이게 실명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해서. 집에서도 말리셨겠네. 이 정도면. 그렇죠. 그만하라고. 네, 주변에서도 많이. 네. 오래 버텼다가. 사실 오래 버티셨어요 3개월이면. 이 정도 압박이면. 더 버틸 수도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그 이후 2년간 백수로 계시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이게 취재가? 취재가 이제 처음에는 제보를 받았죠. 제보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것 말고도 청와대 관련 특종을 몇 건 했어요. 네. 비서관들의 뭐 비리라든지 네. 여러 가지 걸 해서. 이건 차원이 다른 보도죠. 다른 보도죠. 완전히 다른 보도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이 세계일보가 청와대에 잘못된 그런 보도를 바로잡기 위한 보도를 하는구나 하니까 이제 기자들한테 제보가 들어간 거고 그 문건을 이제 입수를 해서 뭐 그 로우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제 기본 기초 이렇게 쭉 말하자면 녹취록 같은 거 이런 거. 문건이 나온 거는 몇 장 안 나왔는데 실제 자신감 있는 거 보니까 문건 나온 것보다 훨씬 많나 보네. 그렇죠. 한 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700페이지를 들고 있었어요? 그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문건은 한 11건 정도 돼요. 11건 중에서 지금 3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3건. 근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윤회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거는 3건이고 나머지 이제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고를 듣기로. 나머지 이제 8건 있잖아요. 8건은 다른 사안이에요. 아직 그게 터지지도 않은 거네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세계일보에서 보도를 하겠죠. 언젠가는. 네.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이 보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생을 겪었답니다. 지금 들으셨고 사장님 직접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이 사안들을 이제 뭐랄까 세계일보가 옳았었고 그때 고생한 사람들은 청와대가 탄압한 것이고 드러나고 있고 명예회복이 이제 곧 되겠죠. 당연히 되겠는데 적어도 뭐 세계일보가 안 해주면 국민들이 알아주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 최경락 경위가 참 억울하게 그렇게 참 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자살로 처리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한일 경위는 지금 이제 퇴직을 했고 그다음에 박관천 경정도 했는데 뭐 다 잘렸죠. 그 사람들 다 잘렸죠. 박관천 경정에 뭐 개인에 뭐 좀 있다 하지만은 박관천 경정이나 한일 경위는 복직해야 됩니다. 경찰로 다시 복직해서 그 이야기는 나도 사장으로 복직시켜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건 자, 이 사건은 사실은 모든 언론이 달라붙어 최순실 사건을 이제 취재하기 시작했으니 세계일보가 뭐랄까요? 내가 그때 옳았지 않냐고 주장할 수 있게 된 사안이고 명예는 회복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이유 2가지가 있습니다. 세계일보 관련해가지고. 하나는 최순실 씨가 전방위로 다 개입을 한 게 드러나잖아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도 되면 아니 공천에는 개입 안 했을까? 개입했죠.
그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취재하고 있었어요. 저도 정치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장님에게 직접 당시 사장실에서 직접 제보를 그렇죠. 그때 제보가 저한테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새누리당 분당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의원들이 입장이 막 갈리고 어떻게 되냐고 하는데 저분들을 보다 보면 저분들 중에 최순실 씨의 입김으로 당선된 분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김무성 전 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최순실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보를 받으셨죠? 그때 당시에 이제 충청권에서 상당히 이제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보자가 이제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비대위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맡고 있을 당시 실질적인 오너였죠. 오너였죠. 그러니까 뭐 무슨 그때 뭐 3인방이니 뭐 등등 다 이 공천 무슨 심사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 다 만나 봐도 실직 그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를 최순실을 만나봐라. 그래서 자기가 봉투를 들고 신사동을 간 거죠. 신사동을 가서 만났는데 이력서 들고 뭐 다 자기 업적 같은 거 들고 공천 신청자가 또 그니 이렇게 이력서를 내더니 그러니까 경력을 쭉 보더니 최순실이 이런 경력 갖고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느냐 핀잔을 팍 주더라는 거죠. 핀잔을 자기는 그런 경력으로 국정을 운영했으면서 그러면서 쓱 이렇게 봉투 안을 이렇게 액수를 한번 보고 뭐 액수가 좀 적었던지 얼마나 들고 갔답니까? 그건 뭐 이야기할 수가 없죠. 뭐 그게 뭐 100만 원 단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10만 원을 가지고 갔는지 30만 원을 가지고 갔는지 내가 알 수는 없고 그러면서 쓱 내밀면서 선약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공천 못 받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떨어졌어요. 공천 탈락한 사람들의 제보가. 탈락한 사람들이 제보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공천 받은 사람한테 당신 최순실 공천 받았냐 하면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런 제보를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탈북자 중에서 이건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게 TBC에서만 처음으로 뭐 하나 큰 거 던져주셔야죠. 탈북 여성 있어요. 탈북 여성 중에 이제 누구라고 하면 다 아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을 하여간 정부 기관에서 그 사람을 비례대표로 여성 비례대표로 추천을 했어요. 추천을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할 만한 사람이고 또 탈북자들도 많이 내려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 의미도 있고 정치적 의미도 있고 또 새누리당은 이제 보수 정당이니까 그런 뭐 의미도 있고. 그래서 다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결국 왜 탈락됐지 했는데 그래서 정보기관 이제 그래서 그 정보기관 사람 이야기가 전직 정보기관 사람 이야기가 최순실이 탈락시켰다 이거야. 정보기관이라면 국정원인데 어쨌든 아니 뭐 그건 뭐 말씀하실 수 없죠. 어쨌든 정보기관 쪽에서 전직 그 정보기관 공천에 영향을 줬다는 또 다른 증언이네요. 그렇죠, 또 다른 증언. 왜 탈락시켰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비례대표 여성 후보들 이런 경우는 뭐 무슨 지난번에 이야기 다 전정욱 전 의원이나 이혜훈 의원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명품 뭐 핸드백이라도 좀 주고 뭐 봉투라도 좀 줘야지 탈북 여성이 무슨 뭐 그 상징성만 가지고는 그렇죠. 최순실 씨에게 안 통했을 것이다. 최순실은 지금 보면 굉장히 탐욕스럽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현찰 가져와야지. 주는 거지. 그냥 맨 입으로 되겠냐 이런 이야기지.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 탈락한 사례로 이제 들어가는 거군요.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거꾸로 그랬던 사람이 공천 받은 거 아니냐 하는 추정이 그렇죠. 가능한데 그 중에 이제 탈락자 중에 제보를 직접 받은 게 있고. 그러니까 돈을 가져가가지고 나 좀 공천해 달라고 했을 때 왜 저한테 오셨어요?라고 하지 않고 이 정도로 되겠냐고. 좀 액수가 모자란 것 같다고 돌아가라고 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찾아야 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고. 많았다는 거죠.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한. 또 있습니까, 제보가?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그 직능단체. 뭐 이것도 제가 처음 이제 언론에 밝히는 내용인데 직능단체에 이제 뭐 소속된 직능단체 아마 단체장이나 이렇게 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비례로 가죠. 갔더니 좀 뭐 심한 막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직능단체 대표가 역시 이분도 얘기를 듣고 최순실 찾아간 거군요. 그렇죠.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 공천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최순실 가야 다 공천된다는 거 다 알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다는 아니고 경선한 지역도 있고
이제 불안한 지역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이게 이제 당선이 뭐 되는 지역들은 놔두지만. 아닐지라도. 그 다음에 이제 영남 지역이나 이렇게 이제 서울의 강남권이라든지 비례대표. 네. 이거는 새누리당 몫이로 생각하는 지역에 관해서는 이제 일부 공천권을 행사한 거죠. 한 것이 나고 제보를 받은 것이 있다. 네, 제보를 받은. 정례단체도 역시 찾아갔는데 안 된다라고 거절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20대 총선 때도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다 공천을 했지만은 지금 20대 총선에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게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공천 아닙니까? 공천 때문에 다 잘못된다는 거. 19대 때 그렇게 한 정황인데 20대라고 안 했겠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20대 공천, 새누리당 참패 원인이 뭡니까? 공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새누리당 사람들도 의외의 인물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것을 있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제기하는 의혹은 19대 한 제보가 내가 받은 것만 이런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제가 만약에 지금 이번 4.13 총선 당시도 사장을 했었으면 20대 총선에 대한 것도 제보가 들어왔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뭐 집에서 지금 놀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건 뭐 저한테 제보할 일은 없고 그래서 그거는 뭐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좀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그 좀 밝혀야 될 대목이고 새누리당에서 정말로 최순실 씨로부터 공천을 받은 사람은 지금 다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사장님, 저희가 시간이 벌써 한참 넘겨버렸는데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뭐 이 정도만 더 달라고요? 뭐를? 더 나오실 것 같은데. 오늘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님을 처음으로 방송사상 처음으로 모시고 저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충격적인 얘기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다시 한번 모실 기회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김어준입니다. 오늘이 수능날입니다. 네. 이런 날은 또 방송 중계차가 나가줘야, 제대로 된 방송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장에 있는 원서 아나운서 저희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서 아나운서? 네, 저는 지금 이화여자 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수험생들은 모두 시험장에 들어갔고요. 열심히 응원하던 후배들도 이제 주섬주섬 응원 동호들 챙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취재를 왔던 취재진들도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우리 수험생들의 부모님이시죠. 자녀들이 시험 보러 들어간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교문 앞을 떠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수험생의 부모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공덕동에 사는 박희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따님이 여기 시험 보러 들어가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시험장에 들여보내신 기분 어떠신가요? 모든 학부형 다 똑같겠지만 많이 떨리고 일단 긴장도 되고 그다음에 시간 내에 잘 하고 나올까 많이 신경 쓰입니다. 네, 오늘 5시 40분에 시험이 끝나는데요. 혹시 시험 끝나고 나서 따님과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수능 준비 기간 동안에 매콤하고 이런 걸 못 먹였거든요. 예. 배탈 날까봐 오늘 아주 매콤한 비빔국수 같이 먹으러 가려고요. 따님이 비빔국수를 좋아하나 봐요? 네, 많이 좋아하는데 그동안 못 먹였어요.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정작 시험을 보고 있는 따님은 듣지 못하겠지만 응원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 야, 유정아, 떠는 건 엄마가 다 떨 테니까 너는 침착하게 한 문제 한 문제 놓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해. 너를 아는 모든 친척들과 모든 사람 널 응원하고 있단다. 힘내라. 네, 아마 어머님의 이 마음이 잘 전달됐을 겁니다. 정말 어머님이 더 많이 떨고 계세요. 예, 따님은 떨지 말고 시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주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뒷바라지도 끝났고 후배들의 응원도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수험생들의 몫인데요. 예, 부모님과 후배들의 바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시험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험 5시 40분에 끝납니다. 특히 오후 1시 5분부터 35분 동안은 영어 듣기 평가 실시되니까요. 시험장 주변 지나시는 분들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이화여자 고등학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나운서 원서호였습니다. 원서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네. 네. 비빔국수 말고 또 다른 뉴스는 없습니까?
근데 김호준 씨 지금 어머니가요. 네. 원래 8시 40분부터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네. 저희 연결이 너무 늦어져서 인터뷰만 하고 바로 가셨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비빔국수 말고 특별한 내용은 없나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제가. 계획이요? 네. 예, 아마 외식도 안 하실 것 같고요. 네. 예, 딸이 힘들어해서 좋아하는 비빔국수 먹으면서 저녁에는 가족들과 푹 쉰다고 합니다. 네. 비빔국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번에 다른 뉴스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빔국수를 먹고 싶다고 하는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특종에 가깝네요. 자, AS 시간이죠? 갑자기 멍해졌습니다. 여러 문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강변천 씨가 이 이름 문자 요즘 자주 옵니다. 보이는 라디오 한번 하자고. 송채경 기자 보고 싶다고.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요. 저만 찍겠습니다. 저희 제작진들끼리 공개 방송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정이 만들어지면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밖에서 들으셨죠? 세계일보 전 사장님이 하시는 이야기. 네, 듣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터뜨리고 가셨더라고요. 센 뉴스예요. 근데 핵폭탄이 진짜 나올 것 같은데 보니까. 네. 19대 그랬다면 20대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계속 만들고 있어요. 19대 했는데 더 익숙해지고 더 권력이 세진 20대에 안 하라는 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심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의심이니까 저까지 엮지 말아주십시오. 아니,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고 그 생리를 좀 아시니까. 네. 뭐 듣는 소문들이 좀 있죠. 이미? 그리고 특히 이 정권에서는 하여튼 급작스럽게 나오는 이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워낙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부 인사 이상으로 국회의원들은 더군다나 갑작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장 유영하 변호인 같은 경우도 글쎄 4번씩이나 그렇게 총회하신 거 보면은 총회하신 거로 보이지 않아요? 4번이나 선거에 나갔죠. 네네. 그리고 이번에 특히 20대 같은 데 보면은 글쎄요. 하여튼 간에 사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특별히 챙겨서 공천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보면 그 뒤에 항상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정황들이 모든 사안에서 나오는데 이 사안만 그러지 않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 왔는데 처음으로 이제 사장님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세계일보 전 사장님께서 이거는 언론에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실제로. 소개도 안 들었나요? 도시건축가 김진애 도시건축가 같은 거 관심도 없으셔. 도시 이야기 하는 시간입니다. 도시 이야기 하는 시간인데, 의원님, 도시건축가시지만 전에는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보자마자 바로 직전 코너에 여운이 가시지 않아가지고. 네네. 이해합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들으시면, 본인도 밖에서 들으시면서, 이거 큰 건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큰 건에다가 이제 사실은 저도 항상 저게 나오는 게 이제 국방,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LCT 가지고서 얘기를 하시지만 이 국방안보 쪽에서 뭐가 큰 건이 실제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 오늘도 또 외환에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관련된 게 나올 테고. 공천에 관련된 거는 그건 항상 나오는 얘기일 텐데 저는 공천에 관련된 얘기는 사실은 오히려 양념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온 종류의 얘기라서.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죠. 처음으로 제보받았던 분이 더군다나 전 언론사의 사장이었던 분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나가 제보받은 것도 있었다라고 하니까. 저한테는 더 이상 얘기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자, 그러면 도시 건축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도시 이야기 오늘 주제는 뭡니까? 근데 오늘은 도시 건축 이야기보다 도시와 동상에 대한 얘기로 한번 해보죠. 동상. 동상. 구조물이니까 건축에 들어가는 건데요. 근데 동상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사실은 제가 갑자기 근처를 갑자기 지나는데 박정희 기념관이 요 근처에 있더라고요. 바로 여기. 맞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박정희 동상 생각이 났습니다. 원래
의원님은 뭐랄까요? 갑자기 아이템 정하시잖아요. 아니죠. 제가 갑자기 정하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언제 이 프로에서 잘릴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프로의 주제를 정하는 건 순전히 정치자보다도 제가 이러면 인기는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김어준 공장장님께서 도대체 뭘 좋아하실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정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박정희 동상 얘기는 아시다시피 박정희 100주년 기념 탄신 10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 이 와중에 아마 이번 달 초였을걸요. 아마 광화문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 이거 추진하겠다. 이래가지고 기겁할 일이 생겼죠. 사실 이순신 탄신일도 우리는 안 챙깁니다. 아니 저기서 챙기시긴 챙기십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안 챙긴다고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탄신일을 챙기는 나라가 있는가. 말이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수백 년 된 왕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뉴스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광화문에다가 동상을 세우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건 최순실 사태 터진 이후에 나온 얘기예요. 이후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정신없다. 그 자리에 김비춘 비서실장도 계셨고 여러 사람들 계셨는데. 거기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성으로 불렀던 노래를 같이 감상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거기서. 아니 이거는 완전히 김일성 이거 북한을 부러워하다 못해 완전 북한하고 똑같이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고향에 있어요, 실제. 네, 있습니다. 이미 큰 게. 근데 직접 안 보신 분들은 사진을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욕해왔던 김일성 동상하고 똑같아요. 색상 금빛이고 자태나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똑같은 걸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왜 우리가 이제 김정일 우상화라고 오랫동안 욕해왔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절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 절합니다. 절하고요. 굿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사는 많이 드리더군요. 하얀 한복이 있고. 실제 굿도 많이 합니다. 굿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유사 종교의 지위 올랐죠. 네네.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동상 얘기를 제가 꺼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동상이라는 거는 동양 도시에서는 굉장히 희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서양의 도시에서는 동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왜 서양에서는 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진짜 영웅은 죽으면 별이 되거나 아니면 조각이 됩니다. 동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게 어느덧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동상으로 만드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있는 왕이나 장군이나 개선 장군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근데 이게 웬일인지 서구에서 이 공산권 사회주의 국가에서 특히 독재 권위가 강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 동상들을 차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동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 짓들입니다. 우리가 과거부터 계속 김일성 우상화라고 우리가 교육 받았고, 그럼요. 그것이 말도 안 된다고 하고 공격해왔는데. 그 공격을 고스란히 똑같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들이 진행되고 실제로 진행되어서 그런 김일성 동상과 거의 사진을 보세요. 똑같아요. 색상도 똑같고 자태도 똑같고 표정도 비슷하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 절하고 울고 이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참. 굿하고. 근데요. 그런데 이제 광화문에 세우겠다는 거죠, 이제. 그걸 갖다가 광화문에 어디쯤 세우려고 그럴까? 굉장히 큰데. 바로 광화문 앞에다 세우려고 그럴까? 어디다 세운다는 얘기지. 그분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이순신 장군처럼 오래된 중세 인물을. 이순신, 세종대왕, 그 다음에 박정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순신과 세종대왕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러니까 더 위로 가겠네. 보니까. 더 위에다 얘기. 그런데 왜 그런 동상이 나와야 되냐. 그분들의 주장은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너무 오래된 인물 아니냐.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서 위대한 인물을 동상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실현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저는 뭐 요즘의 사태에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 가지 하는 거는 우리 박근혜 동상은 안 보게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한편에서는 좀 합니다만. 모르죠 또. 그것도 또 모르죠. 어떤 조건이 잡냐에 따라서. 근데 제가 이제 동상에 대한 거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도시와 동상. 네. 도시, 사실 동상만으로 여러분들 아마 공산권 도시라든가 북한에 가면은 뭐 김일성 동상이 3만 개 이상 있으니까 이런 것도 무섭지만 사실 동상을 많이 세운 데도 있어요. 가령 비엔나 같은 데 보면은 비엔나도 동상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동상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서구의 도시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도시에서 이렇게 동상이 우리 도시는요, 솔직히 동상이 좋은 거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 동상. 남산 위에 서 있던 거. 우리 나중에 다 끌어내렸잖아요. 그것도 우상화에 아주 전격적인 거였거든요. 당시에서는 세계 1위라고 막 그랬었는데 세계 1위에 제일 큰 거다 막 그랬는데 그런 것 우리는 동상에 좋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메가더 동상도 그렇고 하여튼 없는데 그래도 우리의 좋은 동상의 모델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무슨 동상입니까? 모릅니다. 저는. 왜 그러세요? 왜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모릅니다. 우리 바로 평화의 소녀상이죠. 평화의 소녀상. 지금 또 박정희 동상보다 더 사실은 뜨거운 이슈의 한가운데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이 위안부 사실은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위안부 소녀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가슴에는 더 많이 와 닿아요.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이걸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거 세운 지 굉장히 오래된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오래 안 됐습니다. 2011년에 세웠습니다.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제가 이거는 광장에 세우지를 않았어요. 길에다 세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길에다 세웠다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고 그다음 세 번째가 또 하나가 이 평화의 소녀상 위안부 소녀상 가서 보시면은 작습니다. 앉아 있고 옆에는 빈자리가 있고. 그림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옆에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은 이게 뭐 굉장히 휴먼 스케일로 우리 옆에 있는 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동상이라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훌륭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다음에 이걸 시간적으로 느끼게끔 만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큰 거고요. 그리고 위치도 정확했고. 이게 길에서 길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면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숭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광장에 우뚝 서 있다든가. 우뚝 서 이게 그냥 길가에서 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들어진 게요. 참 놀라운 건 한 가지가 놀라운 게 이게 종로구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종로구청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정신대 대책위원회에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기념탑을 세우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념탑은 허가 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종로구청장이 제안을 했어요. 이걸 동상으로 만들면 예술로 되면은 예술은 이걸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쉽게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민관이 협동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사례. 그래서 동상을 만들었는데 동상도 부부 조각가가 같이 만들었어요. 저는 이게 솔직히는 제가 지금 여성 부부 중에 아내만 생각이 나는데 성함이 김석영 조각가 남편 생각 안 나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부부 작가가 만들었는데 네, 근데 부부가 여성의 시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어떤 스토리로서 이렇게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는 동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한 30여 개가 있지만 전 세계로도 퍼져나갔어요. 세계로도 전 세계 한 4개 정도. 아직 일본에 못 세웠습니다. 일본에 세울 때까지. 일본 사람들의 눈을 뜨이게 할 때까지. 그래서 이게 동상과 도시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있다. 우리가 꼭 박정희 동상만은 아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세종대왕상하고 이순신 장도 한번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또 이제 그건 조금 더 나중에 하십시다. 근데 오늘은 이 소녀상이라고 하는 게 도시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그야말로 가슴에 담아있는 혼적으로, 영혼적으로 얼마나 괜찮게 예술과 도시가 만날 수 있었던 이런 것입니다. 훌륭한 사례다. 굉장히 훌륭한 사례입니다. 김문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제작진이. 죄송합니다. 소녀상을 제작한 부부가 김석영, 김문성 두 분의 감각으로
지금 김진애 도시건축가께서 찬사를 맞이하지 네. 찬사를 맞이하지 않는 말도 안 되네요. 그리고 이걸 위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잡은 것이죠. 모든 것이 맞아 떨어졌네요.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저력이 있다. 이게 진짜 문화죠. 그러니까 우리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문화. 네. 도시의 동상 중에 우리나라는 동상 문화가 아닌데 네. 서구의 문화인데 근데 우리 문화에도 맞고 네. 도시하고도 잘 어울리고 네. 스토리도 만들어지고 네. 퍼져나가고 조형적으로도 훌륭한 대표적인 사례가 소녀상이다. 그렇다는 얘기고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좀 엉뚱한 얘기인데 제가 말씀하시니까 무슨 동상이 또 생각나냐면 브루셀에 있는 오줌 누는 아이 동상. 오줌 싸개 동상. 네. 그 조금 요만한 거 한 60cm? 2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 저는 제가 90년 초반에 배낭여행 갈 때 어떻게 상상하고 갔냐면 굉장히 멋진데 아주 높이 매달려서 보자마자 인상적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디 있냐고 막 찾다 보니까 골목에 아주 낮은데 정말 초라하게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눈이 잠깐 돌려서 올려다 보면 있는 아주 작은. 높이도 낮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낭을 메고 갔었는데 너무 무거운 여름에 보자마자 이거 망치로 깨버릴까? 왜냐면 너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야? 또 하나가 인어동상. 그거는 그래도 조금 더 커서 한 녹자 정도 돼요. 크긴 크지만. 야, 이거 속았다. 우리가 이걸 보려고 여기 왔나? 안드레센 인어동상을 저도 꾸역꾸역 힘들게 찾아갔거든요. 돈이 없는 시절이라서 항상 배낭을 메고 갔어요. 우리는 가서 인증샷을 찍어야 되는데 가가지고 열심히 갔는데 이게 뭐야? 찍으려고 했더니 뒤에 다 공장이고 막. 그런데 그런 것이 정말 이게 우리의 이야기와 엮어지기 때문에 힘을 가진 거죠.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크기도 왜소하고 위치도 별론데 여기는 스토리 안에 있으니까 힘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보러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사례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안부 소녀상 보실 때 뭐 많이들 가시고 그러겠지만 저는 평화의 소녀상보다는 사실은 이 말이 더 위안부 소녀상이 가슴에 더 많이 와닿고 그러는데 가서 보실 때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시에 그 종로구청장의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제가 좀 찬사를 드리고. 당시 종로구청장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누구죠?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딴 거로 해보자 그랬는데 그게 예술적인 혼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그 속았던 동상 얘기를 하니까 또 마케팅에 속았던 사례로 로렐라 연극이 생각나네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면요. 이게 뭐야 이게 포크레인을 다 파버릴까?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축가 김진애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7시에 김어준이었습니다. 안녕.